자, 이번 시간은 605페이지죠. 책임재산의 보전입니다.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것은 채무자 일반 재산이 일단 있어야 채권자가 최소한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채권자가 그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가 제3자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제도라고 그래요. 이게 민법 404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 이행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이행하려고 그러면 채무자 재산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 그렇다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채무자의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가짜로 빼돌리는 행위를 할 때 그 빼돌리는 행위를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채권자한테 야, 너 둘이 그러한 행위는 나 채권을 침해한 행위다. 그리고 너희들이 짜고 하는 거니까 그건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려 놓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채권자한테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한 그 재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하고 이것을 406조에다가 명문을 뒀어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채권자의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권 보호를 위해서 바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요,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가 바로 우리 민법에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렵게 판례든지 참 많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 다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요 내용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자, 여기에 채권자 대위권을 보면 404조에서 일어났죠. 1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어났죠.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즉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한테만 존재하는 권리, 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일신 전속권이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일신 전속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항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랬죠. 자,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이랬죠. 그 채권이 뭐예요? 바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권리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채권자 자신의 권리가요. 죄송합니다. 채권자의 자신의 채권이 변적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법원의 허가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래 돼 있죠. 다만 보존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했죠. 자,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대신 채권자가 행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 대위라는 의미는 채무자가 권리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 지위를 들어가서 이렇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대위권이라 그래요. 이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이 채무자의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입니다. 요 권리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자, 60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요건이 있어요. 채권자 측의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채권자한테는요, 자기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즉,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권자한테는요,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404조 2항에서 그래놨거든요. 채권자의 자기 채권이 변적에 도래했을 때만 행사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죠? 채권자의 채권이 변적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행사 못한다. 법원에 허가 받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뭐냐? 채권자의 자기의 채권이 이행기에 도래 있어야 돼. 이렇게 있죠.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자, 자기의 채무자죠. 이 채무자는요, 제3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채무자, 이 사람의 채무자의 권리, 이 권리는 바로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리의 성격은 채무자의 일신 전속권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권리의 성격이요. 일신 전속권이 아닐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 채무자가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요. 채무자는 자기의 권리가 발생되어 있고 그 권리를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만 채권자 대위권. 자, 이게 두 가지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렇게. 자, 채권자한테는 이런 두 가지가, 채무자한테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요, 이 요건을 갖췄을 때 606페이지에 있죠. 채권자는 행사는 어떻게 하냐? 행사는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왜? 자기 권리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이것을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즉 법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요.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사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권리, 즉 채권자의 자신의 채권이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채권자의 채권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돼요. 그 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행위는 할 수 없고요. 보존행위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즉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행사할 때는 반드시 채무자한테 알려줘야죠. 야, 채무자야, 너 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이렇게 대위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요,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요. 자신의 채무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올려줘야 돼요. 다만 이 사전 통지 의무는 보존행위일 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요.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예컨대 뭐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을 보존 등기한다든가 소멸시효 완성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든가 이런 즉 채권 채무자의 권리를 보존 행위를 통해서 보존 행위의 성격으로 할 때는 이 사전 통지의 의무는 제외됩니다.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법에서 허용합니다. 이게 어디서 있냐? 405조에 있어요. 405조에서 이렇게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 여기는 첫 번째 그 효과는요, 첫 번째 직접 행사 효과는 직접 채무자가 행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채무자 권리니까. 자, 행사한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는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단. 이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채무자 권리, 채무자가 스스로 행사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채권자가 사전 통지한 후에는 채무자는 자기 권리를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면 채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 통지를 했다면, 그죠? 채무자는 지금 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가 다르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버린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그것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자, 채무자의 제3채무자가요. 제3채무자란 것은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이행 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자, 이때 채무자는 이행 제공을 받은 경우에 이 채무자는 이 이행 제공 받은 것을 수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행해 주는 것을 거절해 버리면 그러면 저기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행 받은 것을 이행의 수령 거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채무자의 수령 거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수령 거절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변제 이행하니까 수령을 거절하면요, 채권자가 수령할 수가 있어요. 자, 채무자는 수령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 시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채권자가 수령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채무 변제가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은 전 채권자, 모든 채권자,
의미가요. 이 수령 의미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수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 전 채권자를 위해서 수령하고 있으니까 보관 의무가 좀 크죠. 그렇다. 자, 이렇게 했어요.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이 중에 우리 시험에는 주로 나오는 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요건. 요건 중에요. 요겁니다. 채무자가 일단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채무자가 지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채권자가 행사했을 때는 그 효과는 이겁니다. 직접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자기 스스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령했다 하더라도 전 채권자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보관하고 있는 거다. 보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지 직접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좀 공부해야겠죠? 채권자 취소권. 자, 이 채권자 취소권요. 이것은요, 우리 민법 406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했는데 볼까요?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령을 한 때. 자, 채무자가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를 뻔히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도해서 자기 책임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법령의 한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그 사람도 알고 해야 됩니다. 양단사 짜고 하는 거죠. 자, 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또 법령이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먼저 이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이 취소권 행사는요, 채권자가 그러한 사회 행위를 안 날로부터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서 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당해 사행이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년 내, 5년 내. 안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여기 돼 있어요. 요 1년, 5년이라는 것은 제척기간입니다. 모두. 제척기간.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요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자, 이때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이것도 역시 요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607페이지에 있죠. 첫 번째, 일단 사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회행위란 것은 의미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거래를 통해서 넘겨줘 버리는 행위입니다. 즉 사행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의도하에 뻔히 자기 재산을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한테 채무가 침해된다. 변제 이행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이전에, 그죠? 사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은 이 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채권자의 채권은 세 번째,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금전 채권이어야 해요. 이렇게 반드시요. 자, 채권자의 채권, 이것은 금전 채권으로서 이 사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속이는 행위로 통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뭐 사행위 자체는 법령이니까 단독행위든 뭐 계약행위든 합동행위든 묻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채권자의 채권, 이 채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요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이게 금전 채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회 행위가 말이죠. 가족법상 행위일 때는 여기 제외다. 이것은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이고 이 금전 채권을 이전에 존재하는 금전 채권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행위해야 되죠. 그죠? 의도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회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채권과 취소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은 이 채무자와 수익자,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 뭐 여기는 전득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이 양자가 모두 악이어야 돼. 모두 악이어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즉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채권이 변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요. 즉 사회 의사가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양 당사자에게 사회 의사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 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악이. 주관적 요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때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요, 채권자가 입증해야죠. 이게요. 이게 채무자의 사회 의사는 이것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에요. 그죠?
채무자한테 사회의사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의 악이 요것은 우리 제일 밑에 줄에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에 보세요. 이런 추정한다 했죠? 이게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사회의사는 이런 사회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해 버립니다. 추정. 그러니까 수익자나 전득자가 스스로 사회의사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입증 책임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요. 나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사회의사가 나는 없었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입증은 채무자의 사회의사의 있음을 채권자가, 즉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채권자가 입증하면 그 수익자, 전득자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이 수익자들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실 없었다.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요거는 객관적 요건이라 그러고 요건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그렇죠? 여기는 사회의사를 중심으로, 사회행위를 중심으로. 여기는 뭐예요? 사회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자, 사회행위는 그 전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채권자의 채권은 사회행위 이전에 존재했어야 되고 그 사회행위 대상이 되었던 채권은 금전 채권이 하나입니다. 이 거래행위는 법률행위로서요. 재산 거래행위야 돼요. 채권자의 재산을 침해할 의사니까 따라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대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거래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래 모두 다가 사회의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알면서 거래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행사에 관해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는 재판상으로 하든 즉 소송으로 행사하든 소송 외에 밖에서 하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는 행사를요 반드시 소로서 해야 됩니다. 재판상을 해야 됩니다. 재판상. 이게 대단히 중요하네요. 소송을 통해서만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재판상만 할까요? 예, 바로 거래행위 당사자도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즉 전득자나 수익자 사이에 거래했던 행위를 취소한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이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에서 판단하겠다. 판사가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607페이지 보시면 행사의 동그라미 1번 재판상 청구로만 할 수 있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사할 기간을 우리는 제척기간을 딱 정해놨잖아요. 사행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채권자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1년 지나버리면 사행이 취소 청구를 못합니다. 또 그러한 거래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버려도 역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거 조심할 거. 그 다음 취소용 당사자, 소송의 당사자는 당연히 원고는 채권자이고요. 피고는 수익자거나 전득자입니다. 이게요.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요. 피고는 수익자이거나 또는 전득자. 즉 그 재산을 가져가는 사람 있죠. 채무자가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죠. 요 피고에서요.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 잘 냅니다. 이 부분. 네? 피고 여기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소의 범위는 물론
채권자의 채권의 기준이죠. 요 재판할 때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 취소권자, 채권 있죠? 이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채권 범위 안에서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은요 어떻게 하냐면 원상 회복하고, 그렇죠? 원상 회복하고 이게 취소했으니까요. 이렇게 만약에요 원물 반응이 불가능하다 또는 현장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가액 배상으로 채무자한테로 반환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상 회복. 취소했으니까요. 당해 거래행위를 취소했으니까 돌려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가액 반환이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상 회복. 그 다음에 효과. 이것은 상대적 효과다. 그죠? 행사했을 때 효과는 첫 번째, 상대적 효과다. 지금 피고하고 원고 사이, 즉 채무자,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 이 두 사람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거래한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의미가 그래요. 이 사람한테만, 즉 상대효과니까 피고 수익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급효가 발생해요.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가 간집행을 하기 위한 책임재산으로 들어가는 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취소 대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반환받은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제 집행하겠죠. 곧바로. 따라서 여기에 채권자는 반환받은 내용을 직접 자기가 우선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당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로 귀속시켜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재산을 집행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또 별개의 행위예요. 별개의 행위, 별도의 행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절차는 뭐예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있다는 걸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죠. 당연하죠. 자, 수익자나 전득자는요, 재산의 자기 앞에 있는 등기, 권리를 원래 채무자한테 다시 줘야죠. 그죠? 여기에, 왜냐하면 수익자에게 취소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기 앞에 있는 권리를 다시 채무자에게로 복귀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때 드디어 집행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은 이게 판결문이죠. 판결. 채권받은 판결이 존재하여야,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러면 효과는 뭐냐? 피고인 수익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기소시켜라 라는 요 의무가 생기고, 요것을 이행하게 되고, 이행하게 되면 여기에 기소되면 그때 채권자는 이 권리에 대해서 집행하면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집행할 때는 집행 권한인 판결문이 채권자한테 있어야 되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금전 채권이 있다는 것을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때 집행이 이제 가능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수익자, 전득자는 그 재산의 명의를, 자기의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간접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수익자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익자는 당연히 채무자에게로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요 상대적 효과는요, 채무자한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수익자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 요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수익자는 채무자에게로 그 재산을 넘겨줘야 한다는 이 원리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기소시킨 다음에 기소시키면 그 다음부터 채권자가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또 자기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 확정 판결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채권자 취소권 효과냐? 여기까지가 채권자 취소권 효과예요. 여기까지가. 피고인 수익자한테 야, 너 앞에 있는 그 재산 있잖아. 그거 원래 채무자한테로 넘겨줘라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게 확정돼요. 그게 확정되니까 그에 따라서 채무자에 기소시키게 된다. 요 내용이 상대적 효과이고 그것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 원고는 요 내용을 집행해서 여기에 기소시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거래한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내용에 이렇게 됐을 때 수익자한테 손해나는 것은 채무자한테 내용으로 존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기소시키면 그 다음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판결문을 통해서 이 채무자한테가 기소시켜 놓은 재산을 집행하는 거죠. 집행해서 자기 권리만큼의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이렇게 해서 채무자한테로 넘어가서 채권자가 집행함으로써 가져가 버리면 수익자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 손실만큼은 다시 채무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야, 너는 내 재산으로부터 가져갔으니까, 뺏겼으니까 너는 내한테 그만큼 내한테 손해난 만큼 채무자는 내한테 변제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는요, 상대적 효과로서 지금 피고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한테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내용은 원래 상태인 아닌 채무자에게로 그 재산을 돌려놓는 것이 의무가 발생한다. 그게 확정된다. 이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 앞으로 재산권을 갖다 놓는 것까지가 바로 상대적 효과로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즉 채권 취소권을 재판을 통해서 해서 법원으로부터 거래 행위에 취소하고 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라 라는 판결을 나면 그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무자에게로 다시 그 재산을 복귀시킬 의무가 생기고 확정해야 되고 그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복귀되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실현해서 돈을 받아낸다 이 말이죠. 요 채무자 앞으로 가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할 때도 역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 판결이 있어야 돼요. 별개의 판결이 있어야 되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 재산, 채무자한테 갖다 놓는 재산을 집행한다. 이건 별도로 인정한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채권자 취소권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상대적 효과라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채권자의 자기 재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내용으로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 취소권 이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이 두 가지 뭐라 했어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존 행위다. 그죠? 책임재산의 보존으로서 채권자 자기 채권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제3자한테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자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할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리면 그 빼돌릴 과정에 대해서
채권자가 직접 그 제3자와 거래한 행위를 취소해버리고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라는 제도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또 뭐냐면 채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채권 자체를. 그 다음에 채무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부담하고 있는 그 채무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시켜버리고 자기가 채무 면할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 차이가 있어요. 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파는 거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채권 양도 채무 인수인데 이때 이제 법률 관계가 과연 3자가 발생하는데 이 3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 수고했습니다.